네, 여의도 사사건건 지금 시작합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근황 토크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부터 그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녹취 파일, 그러니까 녹취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니고 그 파일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만 지금 흘러나온 상태예요. 일단 그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우리가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의 우리라는 표현, 그리고 내가 대검에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빠지겠다라고 말했다든지,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된다. 검찰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억지로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제가 보는 또 중점적인 것은 오전엔 남부지검으로 가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대검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후보죠. 일개 후보에 지나지 않고 마치 명령하는 듯하는 상대방은 선대본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남부지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부지검에 본인 동문이 있어서 아마 오전엔 편의상 얘기한 것 같은데 어디로부터인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장소를 정확히 정해주면서 대검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시를 옮긴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김웅 의원의 말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갑자기 기억을 좀 되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러한 내용의 녹취록을 확인을 했다면 맞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하지만 MBC 보도랑 다른 언론사의 보도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빠져야 된다.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다른 언론사에서는 없습니다. MBC에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차라리 원본을 좀 다 공개를 해라. 이렇게 찔끔찔끔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법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은 뭐 발끈했습니다. 아까 민주당 반응 좀 들어봤는데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반응까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웅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겠다는 우리는 누구고 얘기해 놓겠다는 대검 관계자는 누굽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불과 3개월 전 사표를 낸 김웅 의원. 우리와 대검은 당신들 아닙니까? 이 사건은 명백히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그 우리라는 것도 사실 주체가 불분명하긴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에 가입한 당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전직 검사로서의 정체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 같은 거 상당히 중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초기부터 있었던 의심이기 때문에 뭐 어제 그런 어떤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달라진 내용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발장 전달 과정 관련해서는 당 자체 조사는 이제 좀 끝난 건지 문제 없다고 뭐 보시나요? 아까 김재원 최고 걸어가실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최근에 이 화천대 유건 때문에 그거 신경 쓰느라 그쪽은 제가 업데이트 좀 늦습니다 지금. 예. 네, 제가 국민의힘 분들 뵈면 계속 이제 그 질문은 하고 있는데, 아니 공명선거단 꾸려서 조사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그 결과가 없어서 못 내놓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건가요? 조사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분이 손준성 검사예요. 손준성 검사를 당에서 그럼 와라. 그래서 조사 좀 해보자. 뭔 내용이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김웅 의원은 전 기억이 안 나요. 할 말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대로 당에서 수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제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보면 김웅 후보자는 당의 법률지원단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률지원단에서 이 고발장을 만들 테니까 당에 있는 부대변 우리 부위원장께서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당 측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손준성 검사나 또 다른 친한 검사랑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이 부분 처리해달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솔직히 이 부분도 김웅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하루속히 이 부분은 조사를 해줘야 된다. 왜냐? 야권의 중요한 대선 후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당의 공식 기구인 법률지원단 차원에서 작성을 하겠다, 제출을 해달라.
이거라면 굳이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면 그러니까 될 그냥 텐데.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법률지원단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에 있는 보통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분들은 당의 법률지원단으로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몇 분하고 우리가 상의해가지고 할 테니까 공식적으로 좀 부위원장께서 선대에 올려가지고 좀 확인도 좀 해보고 그리고 좀 고발 조치를 해라, 의결을 해라 이런 식의 일이 프로세스가 진행됐다라고 이제 야당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은 검당 유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군요. 유착이 아니라 검찰이 지시하고 제1야당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모멸스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뭐 윤석열 총장의 개입 여부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다 안 했든 그건 둘째로 해놓고 검찰이 하라고 지금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검사 전 검사 후보로 건네진 건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달을 하고 여기다 넣어라 저기다 넣어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파일 받고 결국 정정식 의원을 통해서 실제로 변호사가 작성을 하고 그것도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변호사가 작성했던 것을 원래 지금 오늘 녹취록에 공개된 것처럼 대검으로 이름을 바꿔서 제출하기까지의 과정 그것을 통해서 열린민주당의 당대표를 고발을 조치를 한 거잖아요. 이러면 검찰이 시키는 대로 전화기 들어서 얘기하면 들어줬다라는 점에서 당이 창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점심 한번 먹고 회의 한번 하고 아무런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고 심지어는 작성 당사자인 조 변호사 이분은 법률 지원단에 같이 있는 분인데 이분조차도 물어보지 않아 놓은 상태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의 명령을 받는 정치 집단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은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남의 당 일이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말씀 좀 근데 드립니다. 김성애 대변인님께서 열린민주당 대변인이니까 최광욱 대표에 대한 고발건이라서 조금 과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손준성 검사나 손준성 검사 밑에 있는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김웅원한테 줬고 김웅원이 조성은한테 줬다. 이런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했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작성했든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니 검찰의 지시를 받는 그런 당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맞는데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밝혀지면 그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김웅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선거법 잘 몰라서 공안 담당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물어봤다라고 별도의 공간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도 특수부 출신으로 공안에 대한 즉 선거법에 대한 논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고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사실이 아닌 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왜 다른 제2담당관과 연구관까지 이어졌나 뭐 사실이 곧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확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퍼즐이 여기저기 좀 비어 있긴 하죠. 작성자가 누구냐 이것도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조성은 씨는 당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정점식 의원은 비서관이 어디선가 받아온 거를 넘겼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좀 비어 있긴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이 돼야죠. 공수처가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을 국정원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죠. 네. 근데 국민의힘 오늘 반응을 보니까 구색맞추기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건을 했으면 당연히 정식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럼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입건했어요라고 나 당신 수사할 거니까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경찰, 검찰에서 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일단은 믿고 맡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이제 압수수색 같은 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 가도 비판해도 되는데 이 비판의 관점이 좀 너무 빨리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구색맞추기다 이러니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뭐 조성은 제보자가 핸드폰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웅 의원과 녹음이 드러나는 걸 봐서는 대부분의 녹음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즉 쌍방이죠. 박지원 원장과 두 쌍방 중에 한 사람의 핸드폰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는 만큼 뭐 저는 충분히 진실이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입건해서 수사를 착수한 거랑 박지원 국정원장이 좀 야권의 대선 후보에게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해서 고발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과 그 이후에 벌어졌을 때 박지원 국정원장의 워딩, 말들은 상당히 부적절해요. 내가 입을 열면은 당신 다쳐. 나 건들지 마. 이거는요,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과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원장이 분명히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굳이 변호 안 하실 거죠? 아니 국민의힘에서 지금 무슨 젊은 여성, 호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사과하시라고 하시죠. 네, 같이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화천대유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경찰 국가수사본부, 대검 항의 방문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논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 이 배임의 근거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우리는 고정으로 받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 지시 설계 방침에 따라서 고정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또 응모를 했고 그걸 전제로 선정이 돼 있어서 거기다가 그 공모 조건하고 다르게 더 내놔 이러면 협상이 안 되죠. 저는 배임이 아니고 갈취. 집권하면 왜 뜯었냐. 그러면 내가 좀 방어할 가치가 느낄 것 같아요. 물론 실행을 했던 사람은 나와 있습니다. 소속돼 있고 징계혐의도 있고 배임 혐의도 있는데 그 위선에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한 거면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설계한 사람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설계로 끝난 것이냐? 그 설계 결과 수천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게 못 돌아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거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배임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거의 지금 막판이고 이낙연 캠프는 쫓아가는 입장이죠. 시간이 1시가 지금 급하긴 한데 이게 일단 표현이 굉장히 세긴 합니다. 서른 의원의 주장이 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 좀 지나치게 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의 마지막이고 경선 중반에 경선을 뒤집기 위해서 뭐 서로 좀 험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경선이 깨져야 된다라거나 혹은 후보가 정해진다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다시는 건데 뭐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아무런 증거가 나와 있지 않고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대로의 논리적 정합성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구속인 이런 것까지 좀 너무 범죄니까지 나가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쳤다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보시기엔 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시면서 주장을 정확히 하는 판단하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기 고백했어요. 내가 이 사업 설계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유동규 본부장을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하기 바로 직전 2주 전에 유동규 본부장을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낙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컨트롤해라 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민간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배분 구조, 수익 구조 다 이재명 지사가 최종적으로 사인했습니다. 그 문서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배임의 혐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8조에는요. 공사와 관련된 주요 상황은 사전에 시장에게 모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까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구조들이 이재명 지사는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 쪽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민간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배임의 혐의가 있다. 아니면은 유능한 행정가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이런 법안이나 뭐 여러 가지 정관 같은 거를 잘 모르고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은 과연 성남시라는 그 도시도 제대로 운영을 못한 사람이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유능한 행정가는 아닌 것 같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정가다.
라고 공격의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공범이 아니라면 굉장히 무능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예, 설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설계는 고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선금으로 받는다. 은행을 반드시 끼고 와라. 이걸 설계한 거죠. 공공 영역으로 다 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고 LH로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이 돈 받아서 무산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안 된 반반씩 하자고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설계 기본 제도를 내놓고 그러고 나서 공모를 했는데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그러면 저희가 500억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 3개 중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나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이런 과정에 앞단했던 설계를 가지고 갑자기 뒤에 배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됐던 데는 전례가 있습니다. 미래신도 시대 해보니까 1,000억 남습니다 해서 그러면 반반씩 나눕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다 끝나 보니까 이것이 300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 그런지 보니까 1,000억 남는다고 하면 반반씩 나눠야 되니까 뭐 공사비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로 돈이 새는 걸 봐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먼저 내 돈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나눠 가지라고 해야겠구나라는 행정 경험을 통해서 한 판단. 이런 모든 판단에 대해서 배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 옛날엔 뇌물죄 가지고 지금 정치인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네가 한 판단이 틀렸으니까 배임이야라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판단이 무능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얘기를 한 거죠.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공기관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거나 이건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묵살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 결국에는? 그럼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나중에 초과 이익을 나누겠다라고 제안을 한 컨소시엄이 있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때는 1,800억으로 예상 수익 받던 거 아니까 더 남는 대신 저희가 앞으로 500억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신 뒤에 남는 것은 혹시 남으면 저희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조건을 보고 계약을 한 건데 그런 조건이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더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하는 것은 예, 그 6년 후에 부동산 가격을 맞추지 못하면 다 배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임의 혐의도 있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것들을 내다보지 못한 유능한 행정가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능하지가 않다라는 반증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결과론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왜 더 공공부문으로 돈을 환수하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은 결과론일 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과정이 좀 석연찮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묵살하고, 그러니까 이게 7시간 만에 수정됐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했더라도 초과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 이것도 결과론일 뿐인가요? 그게 지금 보시면 처음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엔 1,800억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6천억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중에 70%를 성남시가 선취하고 1,800억은 시행사 및 건설사 이익으로 주겠다라고 편을 나눠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건 다시 500억 얘기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리스크를 지고 500억을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다른 컨소시엄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안했던 것이 선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500억을 더 내기로 한 데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는 와중에 그래도 나중에 이익을 나눠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상의 과정에서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협상의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만약 뇌물을 받거나 혹은 그런 약속을 받고 그런 것을 묵살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죠. 또 하나의 의문은 그 과정을 시장이 정말 몰랐을까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막대한 이득을 얻었고,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700억을 받기로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과정을 시장에게 보고 없이 유동규 혼자 이 돈을 챙기려고 했을 것이냐? 이 당시 땅의 크기로 봤을 때 평당 100만 원이 오르면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씩 이익이 더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선의 프로젝션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 유동규 본부장이 그 뒤에 실무 협상 단계에서까지 보고했는지 여부는 지금 현재 8억 원의 뇌물을 받은 거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5억 이상이면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전 유동규 씨가 이런 상태에서 진실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이 지사가 혼자 대응하다 보니까 중과부적이다.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이재명 캠프 내부에 대장동 TF가 있고 어제부터 지금 연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이렇게 방어를 해주다가는 이낙연 캠프 같은 곳에서 이제 반발을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나중에야 뭐 당에서 총력적으로 방어를 하겠죠. 근데 못하러 방어를 합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요. 국민의힘 쪽에 사람들이 많이 관여돼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 많이 50억씩 받아 먹었다면서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제대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못하고 있으니 특검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특검을 안 받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발빠르게 권력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수사하도록 배려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이재명 지사는 떳떳하다라는 논리가 반증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특검은 안 돼. 검찰에서 수사해야 돼. 그냥 경찰 수사 지켜보자. 이게 맞습니까? 예전에 민주당 안 그랬잖아요.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특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 밝혀냈잖아요.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습니다. 특검 얘기는 뭐 계속 드리고 있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법으로 정해진 공수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 선정을 6개월 동안 시간을 끌면서 뭉갰던 전력이 있으신 근데 분이고요. 특검은 먼저 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상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면 누굴 특별 검사를 할 건지를 가지고 또 한두 달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이 국민의힘 경선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시겠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특검 받으시면 돼요. 제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제 일은 아니지만 걱정이 엄청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협상의 수준과 방법으로 봤을 때 특검 요구는 국민의힘의 본인들 경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으로 더 이상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 이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찰, 경찰, 뭐 공수처 수사 진행하면서 특검 협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할 것 같다. 그럼 바로 발족시키면 됩니다. 우리 교수님 잘 아시지만 특검 협상이 시작되면 수사는 내게 아니라서 진전이 안 되는 것. 이전에 박근혜 특검 때는 수사 진행되면서 증명해왔죠. 했어요. 예. 협상을. 야, 이게 그러니까 토론하면 왼쪽에서는 계속 특검 왜 안 받냐, 빨리 받아라,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이득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른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매일매일 반복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이낙연 후보를 콕 집어서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의제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좀 견제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상당히 좀 곤란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면 내부 총질하는 거 아니야? 왜 내부 사람들끼리 왜 그래? 우리 경선 끝나고 한 팀이 돼야지 정권 재창출해야 되잖아. 그런데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본인은 되게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많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불안한 후보 뽑으면 안 됩니다. 안정감 있는 저 같은 사람 뽑아주세요. 그러고 서른 선대위원장에게는 나가서 이재명은 구속당할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서른 위원장이 사실 발언이 수위가 좀 너무 센 것 같긴 한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30% 이상이 도저히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다고 이야기한다. 설득할 자신이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게 경선 이후까지 대비한 어떤 포석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뭐 30% 이런 거 운운하는 건 사실 뭐 여론조사일 뿐이고요. 실제로 지금같이 제3지대가 매우 협소한 상태에서 1대1 대결로 가면 각자 투표하실 분들에게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이낙연 후보만이 중도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낙연 후보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죠. 이 경선 과정에서 좀 도를 넘은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캠프 간의 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사실 이번 주가 마지막이겠죠. 거의 이변이 없는 한 마음이 급하니까 점점 세지는 것 한 같긴 합니다.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사업의 최종 인허권자고 승인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결정하고 모든 걸 다 보고 받았다고 봐야죠.
유동규라는 사람이 뇌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이 상당히 의혹이 많게 일이 진행된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재명 지사 책임이죠. 어떻게 이재명 지사는 몰랐을 거예요. 뭐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방어하시면은요, 손준성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총장 밑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알았을 거야라고 비판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잣대를 놓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손준성 검사가 했으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이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사주 의혹 이른바 이 수사 과정을 보면 손준성에서부터 김웅을 거쳐서 조성은까지 간 건 대부분 이제 이 디지털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통화 내용 녹취까지 나왔고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해도 실제 고발로 연결됐는지와 무관하게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 부분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관리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만약에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그러면은요, 저는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당시에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어요. 보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했잖아요. 자기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나 이런 거 몰라. 근데 그 사실이 밝혀졌어요. 공직자가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공인이 되겠다는 분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한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도 당시에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몰랐어. 나는 그냥 초과 이익 뭐 이거 환수하는 거 나는 이거 몰랐고 나는 당군 일에 최대의 치적을 나는 받았을 뿐이야 라고 하면요, 이재명 지사도 이거는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관련돼서 한동훈 검사하고 또 이 대검의 권 대변인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함께 카카오톡방에 모여서 그 당시 4월 초에 굉장히 긴밀한 대화들을 나누죠. MBC의 보도 이후에 더 그랬고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윤석열 총장 간에도 뭐 하루에 12번씩 통화를 한 일이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손준성, 한동훈 권 대변인이 직책상 같이 묶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밖에서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과 그 당시에 설계를 내가 했고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까지 설명하고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섞는 것은 저는 도통 이해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자기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했어, 내가 지시하고 내가 승인했어, 내가 사인했어. 이재명 지사 책임 있는 거죠. 책임이 그래요? 없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분배 문제 아까 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보태진 않도록 하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포괄적인 지휘 책임, 시정 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 이런 부분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두 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살펴볼까요? 지난 대선 경선 토론의 모습부터 먼저 보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글쎄 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모릅니다.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저는 예. 그런 분들을 예.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네, 윤 후보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됐고요. 앞쪽에 이 스무고개 혹은 스피드 퀴즈 같은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좀 창피해요. 부끄럽고. 이게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것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국가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 돼야 되는데 스님 아느냐, 역술인 아느냐 이런 식의 샤머니즘적인 얘기가 오고 갔잖아요. 정말 제가 이제 야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저런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한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평가를 받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간략하게 평을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무속인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국정을 운영하는 우리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뽑은 사람이 내 뜻에 따라서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뽑는 건데 뽑힌 다음에 오늘은 기운이 안 좋으니까 북쪽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라든지 중국은 토의 기운이 강하고 후보님은 금의 기운이 강하니까 올해는 연을 안 맺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무속은 뭐 본인의 결혼 날짜를 택하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국사에서는 무속은 다루지 말아야 되는데 이 천공 스승이라는 이분은 최보식 그 조선일보 기자께서 지난 3월 인터뷰할 때 보니까 지도자 공부를 열흘에 한 번씩 만나서 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하셨던 걸로 확인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후보가 모른다고 그리고 잘 모른다 관여 안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좀 믿어주시죠. 그건 사실이 아닌 게 끝나고 나서 유승민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가서 천공 스승의 유튜브를 봤느냐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나서 이런 거 볼 시간에 정책 공부를 더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근거가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장 스님이나 이병환 씨나 이런 분들은 모른다고 하니까요. 너무 또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왕자가 있어서 그랬죠. 네, 저도 오늘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4시에 사사건건 하잖아요. 여기에 사자를 쓰고 나올까 하다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참았습니다. 그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다는 그분 사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아마 유승민 캠프에서 처음 공개한 사진인 것 같아요. 그 모른다더니 같이 사진도 찍혔지 않느냐, 가깝게 수행을 하는 분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문제 제기인 거고. 근데 알고 보니까 유승민 후보랑 찍은 사진도 나와요. 근데 사실 정치인이 어느 현장에 가서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뭐 이러면 다 찍죠. 거절하기가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당 행사에 갔더니 사진 좀 찍어주시죠. 그럼 사진 못 찍어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억울한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우당 이회영 선생님 거기에 사진을 보면 상당히 근접해서 계속 활동을 하더라고요. 옷매무새도 좀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또 모른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단은 윤석열 후보 말을 믿어야 되긴 될 텐데, 저런 분들을 좀 옆에 두었다, 가까이 있다라는 인식만 주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경호상의 문제로도 그렇고요.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옷을 만져주게 해주는 정치인이나 이런 사례는 저는 없다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이제 큰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이나 뭐 광역자치단체장이 되고 싶다 나서는 정치인들은 사실 뭐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 하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자 중에 누가 정말 와서 토론에 긴장되시죠, 왕자 쓰면 좀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부적이라도 넣어주면 그것도 사실 굳이 거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거절하기 같기도 어렵고요.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조부모의 묘지를 옮겨요. 명당 자리를 일단 옮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으면 그 묘자리도 새롭게 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하늘에 제를 지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간 역학이라는 그런 책자도 있어요. 거기 보면 역술인들께서 여러 가지 뭐 사주도 풀이하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다음번 대선에 누가 유력하냐, 뭐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막 한 거 있는데, 그런 걸 또 들고 와요. 또 그 역술인분들이. 그래서 후보한테 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고, 또 홀대할 수도 없고, 상당히 정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권 대통령 취임식 때 오방색 뭐 이런 또 우리 국민에게는 악몽에 가까운 그런 게 또 있어서 더 좀 반응이 크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내일 이제 국민의힘 컷오프 발표가 있죠. 누가 되겠냐 이 퀴즈를 냈는데 이거는 이름이 거의 똑같아서 좀 그렇고, 누가 4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지. 왜냐하면 1, 2, 3위는 거의 확정적이니까 누가 4위로 올라가는 게 야권 입장에서 좋을지, 네. 여권 입장에서는 누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최재형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상징성도 있고요. 토론회를 건전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올라가는 것이 좀 토론회를 건강한 토론회로 만드는 하나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재형, 원희룡. 몸에 좋은 토론은 원희룡 후보가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토론은 하태경 후보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국민의힘 내부의 보수 세력의 분초라는 욕구를 해결해 주실 분,
4등이라고 하면 제가 보면 황교안 후보가 그런 의견을 받아서 4등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매일매일 여쭤보고 있는데 항상 후보들 여러 명이 다 동시에 다 나와요.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교수, 김성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